지난 시간에 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왔지만 이제 18세기 루소가 등장하게 되면서 아이를 조금 더 이제 존중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아동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그런 것과 이제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봉건제 사회는 있잖아요. 네. 노력을 해봤자 될까 안 될까? 자기가 평민으로 태어났어. 네.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런데 그럼 그 다음에 신분이 상승되나요? 아니요, 상승되지 않죠. 그렇죠. 평민으로 태어났으면 평민이에요. 네.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귀족이에요. 네.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양반이에요. 그럴 때는 아이에게 무슨 교육을 하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상류층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하디 흔한 그냥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 네. 그럼 누가 우리한테 관심 있겠습니까? 예. 관심 있어봤자 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봤자 농부한테 결혼해가지고 농부랑 결혼해서 또 농부의 자식을 또 낳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봉건제는.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를 잘 양육하고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그렇죠. 신분제가 없어졌잖아요. 네. 무슨 혁명 해가지고 신분제가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신분제가 없어지면서 문제는 옛날처럼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노동력이 다 필요하면은 이것도 또한 굉장히 소수한테만 국한될 텐데 노동력이 이제 남자 혼자만 일해도 남아요. 어머 세상에. 애는 이제 일 안 해도 돼. 네. 애는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감자밭에서 감자 캐고 애들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기계가 등장하면서 임금 노동자가 혼자서 일해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주 짧은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은 또 아니잖아요. 지금 다 같이 나가서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랑 여자가 사적 영역인 가정으로 들어와요. 옛날엔 공적 영역, 사적 영역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집 주변에서 일하고 다 같이 일해서 나눠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런 식이에요. 아버지 애는 소 염을 주고 아버지는 밭 갈고 네. 엄마는 감자 쪄서 나르고 길쌈하고 이런 식으로 온 가족이 노동에 매달려서 해가 뜨고 해가 저물고 하다가 남성이 이제 집에서 돈 안 벌잖아요. 도시가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기계가 있는 공장에 나가서 남성이 돈을 벌어 와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은 거기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공적 영역. 남성의 공적 영역.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가정이 여성의 사적 영역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사적 영역이 분리가 딱 돼버리면서 그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너무 힘들고 집에서는 보살펴주는 사적 영역 안에 있는 아이랑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적 영역에 있는 아이와 여성이 남게 되는데 여성이 이제 어머니로서 아이를 잘 양육하고 보살피고 집에서 돌아온 남편을 따스하게 맞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애한테 투자를 해서 아이가 높은 어떤 지위를 네.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롭게 열렸으니까 교육에 대한 열정도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는 대단했겠네요. 거죠. 네. 그렇죠. 일종의 투자처도 되고 그렇게 되는 희망.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서 어머니 역할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성은 노동력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그냥 출산하는 거였어요. 양육 자체가 별로 없었죠. 그냥 왜 가끔 가다가 옛날 어른들 유튜브에 나와서 나는 그 마당에 닭똥 뭐 주워 먹고 컸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가 그냥 한계가 있어서 그걸 못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성이 본질적으로 여성은 돌보는 성. 특히 모성. 왜냐면 아이가 중요해지니까. 여자에 대한 교육론도 그때 처음 등장해요. 여성을 왜 교육시켜야 되냐면 아이를 교육하려면 그렇죠. 교육하는 여성이 무언가 교육을 받아서 그렇죠.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여성 교육론이 등장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였어요. 개화기 교육도 그렇고 기독교 교육도 그렇고 그때 나왔던 개화기 여성교육 담론의 99%는
물론 뭐 여자 교육시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서재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쓴 걸 보면은 여성은 어머니로서 기능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한마디로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아이를 잘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그렇죠. 기능하기 위한 그런 게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로 인해서 여성이 교육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은 거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거네요.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성 이데올로기가 생겨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공사가 구분되면서 돌보는 자로서의 여성이 나타나면서 이 돌보는 자 안에 모성이 들어가는데 모성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요. 남편을 보살피는 아내보다 아이를 보살피는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더 커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여성의 본질로 규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은 선천적으로 그런 본성을 타고났고 그렇죠. 아이를 여성이 낳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여성은 목숨 걸고 당연히 보호한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아이를 보살피고자 하는 그런 것이 선천적으로 본성을 타고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 재밌는 게 여자가 육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어머니로서는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구절이 있죠. 그렇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탈무드에서도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첩첩첩첩이 이제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첩첩첩첩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한 20년 전 광고였던 것 같은데 여자가 이렇게 수박을 들고 가는데 앞에 남편이 이제 가는데 그 수박 사실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여보 이러면서 막 못 드는 척 막 이렇게 만드는 남편이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주는데 그 다음에 남편이 없는데 유모차가 있고 이렇게 계단 같은 게 있어요. 턱이 있는데 번쩍 드는 장면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도 굉장히 뭐 아는 모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봤었던 영화 중에서도 강한 어머니의 이미지, 강하면서 헌신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뭐 미디어 영화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영화 마라톤 같은 경우에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영화에 아버지가 나왔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 강조가 되었는데 울고 싶지만 나는 강한 엄마이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 뭐 이런 대사도 있었던 것 같고 헌신적으로 자신의 모든 걸 버리면서까지 아들을 보살핀 엄마의 사랑도 굉장히 강조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실제 사례 같은 거를 봐도 예를 들어서 부성보다는 모성이 아이들을 키우고 성공시키고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모성을 여성의 본질로 규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임신을 하고 너는 출산을 했고 따라서 이 아이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게 너의 본질이고 너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한다. 네. 라는 게 모성 미디어가 보내주고 있는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또 우리도 그 이야기를 자꾸 내면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떼어놓고 어린이집을 맡긴다든지 뭐 나의 어떤 상황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할 수가 없는데, 아니면 임신할 때도 임신 출산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왕절개로 하지 말고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든지. 그래야 모성애가 더 아이가 생겨. 아픈데 뭐 휴가를 쓰지 않고 반드시 네가 일을 해야겠냐든지.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은 죄책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죄책감을 덜 느끼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출산과 양육이 오롯이 여성의 것이어야 한다고 모든 문화적 전제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 키우는 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죠.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는데 저희 새언니가 이제 조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아이는 예측 불가능하고 그렇죠. 정말 원하는 대로 딱 무언가 인풋을 넣었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참 보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출산과 양육 이런 것은 굉장히 힘겹지만 그래도 보람차고 아이가 웃으면 나도 딱 뒤따라 기뻐지고 그런 것으로만 포장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미디어에서 그려지거나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얘기되는 거를 그래서 제도로서의 모성이라고 해요. 넌 이래야만 한다.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되고 애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근데 실제로 키워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주의에서는 그 제도로서의 모성과 경험으로서의 모성을 나눠요. 그러니까 모성이라는 경험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가치가 있고 행복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굉장히 힘들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래야 되나 내가 내 삶을 이렇게 통째에 바쳐야 되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모성의 이데올로기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일방향적으로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여자는 당연히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어. 그것이 본질이고 소명이고 사명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엄마로서의 숭고함과 그 희생. 근데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저는 한번 워터파크에서 아기가 어렸을 때 아기랑 이제 실컷 놀게 했어요. 튜브 타고 졸리잖아요. 근데 씻겨야 되잖아요. 네네. 씻겨야 되니까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애가 졸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거기서 오줌을 싼 거예요. 제 등에다가. 그럼 어떡하죠? 어떡하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쨌든 다 치우고 어쨌든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업고 뭐 서서 그냥 밥을 먹었다든지 이런 건 뭐 일상다반사고 뭐 그런데 사실은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면에서 이래야 되는데 A라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너는 헌신적이어야 된다. 너는 희생적이어야 된다. 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이것이 당연한 엄마다. 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요 실상 사회에서 여성들이 진짜 많이 힘들고 자아분열을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그쵸. 엄마는 대표적인 말 있잖아요. 엄마는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 엄마는 강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은 에미가 죄인이다. 그래서 베티 프리단이라는 여성학자가 1960년대 그 여성의 신비라는 책도 냈는데 그 책도 그런 얘기거든요. 진짜 그게 본질로서 우리가 그런 본질을 타고났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가? 라고 하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한국에서는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백소영 선생님 낭만소영이 이제 엄마 되기 제목도 살벌해요. 엄마 되기 땡땡 아프거나 미치거나. 미치거나. 네, 미치거나. 그래서 그런 모성의 경험이 그렇게 절대로 균질적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답고 기꺼이 희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또 모성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또 조금 변한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나온 TV 프로그램을 보면 드라마 산후조리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며느라기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여성이 기뻐하지 않는 여성도 있어요. 어떡하지? 왜냐면 임신을 하게 되면 자신의 삶이 어찌됐든 많은 부분이 변하게 그쵸. 될 텐데. 근데 또 상대 자신의 이제 파트너는 변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 변하는 그렇죠. 삶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억울하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아이를 이제 출산한 이후에는 더 많은 것들이 변하겠죠. 근데 또 막상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내가 만난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얘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네. 방금 태어난 애는 별로 안 예뻐요. 빨갛고 그렇죠. 쪼글쪼글해요. 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도 등장하고 있고요. 또 해방타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이 어찌됐든 일시적으로 경력의 단절을 경험하는데 단절을 경험하면서 다른 자기 친구들을 보며 저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있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자아실현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물론 아이와 함께 있는 것도 매우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박탈감이라든지 그렇죠.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엄마들에게 며칠간의 해방과 같은 그런 시간을 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바람직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성이 모성을 가지는 것이 선천적이 아니고 여성도 그 안에서 고민하고 고뇌할 수 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너는 왜 어머니로서 너는 왜 너만 힘들어해?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유독 예민하게 너 혼자 그래?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하는 엄마의 모습이 더 정직하고 날 것 그대로의 모습?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좋은 변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얘기인데 그럼 문제는 교회네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에선 일단 피할 수 없는 구절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다. 그렇죠. 그런 구절이 있어서 여자의 구원은 해산이니라. 그런 그렇죠. 것도 있죠. 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할 때 아파야 하는 고통을 얻었고 이제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하고 그게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성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성경에 써 있네. 노래를 다시 부르겠습니다. 성경에 써 있네. 아닌가요? 민영님 한번 불러보세요. 성경에 써 있네. 네. 정말 족쇄네요, 족쇄. 네, 그렇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큐 은혜와 최성희 목사님을 모시고 정말로 성경에 써 있네로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